클라우드 콘솔 창 보셨고, 이제 SQL 입력하면서 직접 쿼리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문법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쿼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인 스탠다드 SQL에 대한 그 특징을 설명드리고, 다른 DB에서 SQL을 날려서 데이터를 조회하시던 분들이 빅쿼리로 왔을 때 문법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적화할 수 있는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혹은 약간 안티 패턴의 SQL이 빅쿼리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순서는 일단 어휘 구조와 구문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빅쿼리에서만 조금 다른 혹은 다른 RMDBS에서 보시던 데이터 유형과는 조금 다른 타입의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럭트나 어레이 타입의 컬럼이 아마도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빅쿼리에서 안티 패턴으로 불리는 SQL 작성 방법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최적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쿼리 짜보면서 어떤 쿼리를 짜야 될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빅쿼리에서는 SQL 문법을 두 가지를 지원해요. 첫 번째로 스탠다드 SQL이랑 그리고 레거시 SQL이 있습니다. 사실상 레거시 SQL은 폐기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루는 모든 SQL 문법은 SQL 문법은 스탠다드 SQL입니다. 표준 SQL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MySQL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편인 문법이 될 것 같고, 오라클 사용하시던 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넘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략하게 쿼리의 그 어휘 구조, 쿼리 구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CT, with로 시작해서 select 구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order by로 정렬하고, limit로 자르고, 요 구문으로 그 쿼리 작성하게 된다. 아마도 다른 DB에서 SQL을 작성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패턴일 것 같아요. 네, 셀렉트 구문도 다른 DB에서 사용하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셀렉트부터 시작하고 포럼 들어오고 where, group by 들어가고 having 들어가고, 다른 DB들에서는 아마 버전마다 차이가 지원하냐 안 하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퀄리파이나 윈도우 구문도 마찬가지로 지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식별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쿼리에서 보셨다시피 테이블의 이름에 약간 따옴표 같은 걸 싸거나 백틱을 사용해서 묶어주거나 뭐 이런 걸 보셨을 텐데, 그런 테이블의 그 이름을 써 넣을 때 그걸 약간 묶어서 써줘야 되는 그 표현식이 필요합니다. 이 열이나 테이블이나 뭐 경로 표현식을 식별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테이블 이름의 식별자 같은 거를 쿼리에 작성해서 넣을 때 백틱으로 보통 그 쌓아서 넣어줍니다. 이럴 때 그 특수문자, 뭐 빼기, 언더바, 별, 이런 류의 특수문자 혹은 공백 문자를 포함해서 식별자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SQL에서 인식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SQL 자체에서 인식하기 위해서 백틱으로 묶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대소문자 구분이 약간 상이한 편입니다. 어느 때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문법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구별하지 않기도 하는 문법이기도 한데, 이 차이가 구분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하지 않는 것은
select나 forum이나 where 같은 그 주요 키워드들인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select를 써도 되고 전부 다 대문자로 select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인 경우에도 대소문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컬럼의 이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쿼리 내에 as, t 뭐 이런 식으로 as table, as column 이런 식으로 붙이는 컬럼 테이블들의 별칭에서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분하는 것들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이름이나 혹은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소문자로 구분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테이블의 이름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만 다르고 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데이터셋 안에 똑같은 이름의 테이블이 있는데 대소문자 구분만 다르다던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이름을 대소문자 구별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쿼리를 작성하실 때. 그리고 리터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다른 DB에서 SQL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따옴표로 쌓아주시는 표현이 필요하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일반적으로 스트링을 감쌀 때 문자열 리터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빅쿼리에서는 따옴표 3개를 붙여서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작은 따옴표 3개를 써도 되고 큰 따옴표 3개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원시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정규식 표현할 때 사용하죠. R을 처음에 붙여주시면 이런 식의 원시문자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날짜도 날짜 함수를 쓰지 않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 혹은 데이트 타임, 타임스탬프하고 뒤에 문자열을 표현해줘도 얘를 날짜 및 시간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의상 제공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셀렉트 문 안에서만 후행심표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컬럼 1, 컬럼 2인데 뒤에 다른 컬럼을 선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표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셀렉트 문 안에서만 제공한다는 것이고 오더 바이나 그룹 바이나 다른 문 안에서 후행 심표를 사용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헷갈릴 수는 있는데 셀렉트 문 안에서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공되는 데이터 유형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SQL, 다른 DB 사용하셨다면 익숙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뉴메릭, 스트링, 불린 타입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랑 그리고 어레이랑 스트럭트, 배열과 구조체 개념의 컬럼 데이터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데이트, 시간과 날짜 컬럼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빅쿼리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지오그래피 타입의 컬럼, 데이터 타입 유형과 제이슨 유형들도 있습니다. 인터벌과 바이트, 이 경우에는 데이터 유형이긴 하지만 되게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 데이터 유형도 있고요. 간단하게 이 유형마다 정렬이 가능하거나 뭐 그룹화가 가능하거나 비교가 가능하거나 뭐 이런 류의 룰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에 어렵진 않을 것 같은 게 일단은 배열 타입의 컬럼과 구조체 혹은 지리 특성을 가지는 혹은 제이슨 객체인 경우에 정렬할 만한 기준이 잡기 어려울 테니까 정렬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열, 구조체 뭐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묶지 못하는 일단 이 배열 객체인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기에는 배열 안에 배열이 다시 들어가니까 용인하지 않는 문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화가 불가능한 컬럼들이 있고 그리고 지오그래피나 제이슨인 경우에는 뭐 이 값과 저 값이 같다라는 비교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외적인 규칙들이 있지만 직관적인 것 같아서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 그 빅쿼리를 사용하게 되시면 가장 처음 보셔야 될 정보들이 데이터 유형이 이 날짜 및 시간 데이터 유형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특정 일자 혹은 특정 월 단위로 사용자의 수를 센다거나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할 때 사용하시게 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DB마다 되게 특성이 다른 유형을 함수를 사용하는 뭐 이런 류의 데이터 유형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빅쿼리에서도 아마도 이 유형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빅쿼리에서는 데이터 그 날짜 및 시간 데이터 유형으로는 데이트랑 데이트 타임, 타임 스탬프, 유닉스 타임 스탬프 이런 식으로 그 유형들이 제공됩니다. 앞서 요 4개의 데이터 유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시던 날짜 및 시간의 데이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닉스 타임 스탬프는 특정 시간 이후에 초수나 마이크로 초수나 밀리 초수를 지난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위에 4개의 데이터 유형과는 다르게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 유형인데 특정한 함수를 써서 변환하고 나면 날짜 및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데이터에 변환하는 기능이 2가지 있는데, 문자열을 시간으로 바꾸거나 뭐 날짜로 바꾸거나 하는 파스 언더바 데이트 타입 뭐 이런 류의 함수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반대인 경우 포맷 언더바 데이트 포맷 타임 스탬프 포맷 데이트 타임을 하면 데이트 혹은 타임 스탬프 혹은 데이트 타임 유형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다른 그 DB에서도 유사한 기능들이 많긴 하지만 빅쿼리에서는 똑같은 문법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DB를 써보셨다면, 그리고 SQL 기초 과정 정도를 익숙하게 보셨다면 처음 보실 컬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운영되는 DB들인 경우에 이런 타입들을 많이 지원하죠. 근데 빅쿼리에서는 넘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파이어베이스나 GA 데이터를 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아마 이 스트럭트나 어레이 타입의 데이터 유형이 굉장히 낯서실 것 같아요. 스트럭트는 한마디로 딕셔너리 타입, 구조체 형식의 컬럼을 의미하고요. 생긴 건 이런 식으로 필드 이름과 값, 뭐 한마디로 제이슨 객체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딕셔너리 혹은 구조체 개념일 것 같고, 하나의 데이터 컬럼, 하나의 행 안에 다수의 컬럼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스트럭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를 선언해주고 가로 열고 1, 2 써줘도 되고, 그냥 가로 열고 1, 2 써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선언해서 스트럭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버전이 스트럭트인데 어떤 컬럼, 어떤 데이터 유형, 어떤 컬럼, 어떤 데이터 유형, 실제 값,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가장 길게 늘어서 쓴 방법이고, 다 같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럭트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그냥 단순히 이 컬럼 안에 특정 컬럼 안쪽에 컬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럼 안에 얘를 뽑아서 이렇게 풀어서 가져온다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 테이블을 가져온 다음에 스트럭트 컬럼에 점 찍고 점 안에 그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럼의 이름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데이터 유형은 배열 형태인데 스트럭트와 유사합니다. 스트럭트는 컬럼으로 늘어졌다면 어레이는 행으로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컬럼 안에 하나의 행 안에 다수 행을 가지는 데이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레이 만드는 방법은 스트럭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어레이 타입으로 선언하는 값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조회하는 방법은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컬럼 안에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컬럼으로 나눠서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행으로 나눠서 요 컬럼 안에 배열을 모두 행으로 분해를 각각 해서 여러 개의 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으로 나눠서 추출할 수도 있다. 혹은 컬럼으로 나눠서 선택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설명드렸던 컬럼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단순히 배열의 그 순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오프셋, 요 배열의 순서 행을 넣어주면 첫 번째 행을 선택하거나 두 번째 행을 선택하거나 해서 이렇게 컬럼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언네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행을 배열을 쪼개서 여러 행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언네스트한 요 어레이 컬럼의 행을 크로스 조인하는 쿼리를 짜서 데이터의 여러 행을 언네스트한 어레이 컬럼의 행으로 조인해서 붙인다. 이 정도의 그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처음 보시는 데이터 유형을 설명드린 것 같고 빅쿼리에서 이제 쿼리를 작성하실 때 피하셔야 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그 빅쿼리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장하고 굉장히 높은 그 퍼포먼스를 보장은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높은 퍼포먼스를 보장하기 위한 구현 방식이 분산 처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분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약간 안티 패턴이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분산해서 처리하는데 너무 한쪽에만 몰린다거나, 그러니까 분산해서 처리할 각각의 노드가 있는데 한 노드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몰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데이터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파티션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몰려 있다거나 하면 파티션으로 나눠서 노드를 각 노드의 각 파티션을 할당해서 작업을 시키려다 보니까 한 파티션에만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한 노드에만 되게 과중한 작업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경우를 피하셔야 된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용량을 가지는 비대한 파티션을 만드는 작업 같은 걸 피하셔야 된다 입니다. 그리고 불균형 조인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마찬가지로 각 노드에 분배돼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조인 키가 한쪽에 몰려 있다거나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노드에 과중한 작업을 하게 되므로 약간 피하셔야 될 패턴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조인 하실 때 되도록이면 크로스 조인을 피하시는 게 좋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다른 DB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요 크로스 조인, 교차 조인 하는 경우에는 되게 의도한 것과 다른 굉장히 많은 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빅쿼리만의 특성으로는 빅쿼리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다 보니까 단일 행을 업데이트하는 그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문이나 머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단일 행 단위로 실행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일괄 업데이트 한다거나 뭐 삽입 한 번에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추천하고 한 행 한 행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을 약간 추천하지는 않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원은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빅쿼리에서 제안하는 최적화 방식은 뭐냐면, 집계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집계를 해라.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을 잰다거나 썸을 구한다거나 할 때 먼저 테이블들을 다 조인해 놓고 마지막에 그 썸을 한다거나, 혹은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불균형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큰 테이블부터 먼저 왼쪽에 놓고 레프트 조인하고 작은 테이블을 넣어가지고 조인한다거나, 그리고 조인하기 전에 먼저 필요 없는 행을 빼내서 그 작은 데이터만 조인할 수 있게 준비를 먼저 해둔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사용해서 불균형한 그 데이터 편향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웨어 구문에서 웨어의 필터 조건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빅쿼리가 알아서 최적화해주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웨어 조건의 나열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없애 나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열된 조건에서 많은 데이터를 빼내면 그만큼 더 빠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필터부터 먼저 걸어라가 최적화에서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쿼리 보면서 쿼리 짜보면서 위에 말씀드렸던 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 테이블 이름 적는 방법, 백틱으로 감싼다고 했던 부분, 아마도 익숙치 않은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게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 쿼리를 작성할 때 백틱 문자로 감싸서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앞부분의 프로젝트 아이디, 데이터 세트의 이름,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 이런 식으로 각각 점으로 이어서 붙이게 되고, 이 프로젝트 이름에 아이디에 그 하이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백틱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식별자를 백틱으로 감싸서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된다. 요 점 주의하셔야 될 점이고,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각각 그 프로젝트 아이디 혹은 데이터 세트, 테이블 이름 모두 다 백틱으로 감싸 주셔도 되고, 혹은 여기서부터 특수 문자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가 있는 부분만 백틱으로 감싸 주셔도 동작합니다. 이것은 테이블 이름뿐만 아니라 컬럼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써주셔도 에러가 나지 않고, 유저 아이디 백틱으로 감싸줘도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 혹은 테이블의 이름 모두 다 식별자라고 부르는 애들은 전부 다 백틱으로 감싸주면 정상 동작하고, 백틱으로 감싸줘야 되는 경우는 특수문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젝트 이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쪽에 프로젝트가 선택된 경우 이 프로젝트 하위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마이 퍼스트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프로젝트 아이디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셋과 테이블 이름은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트리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lect 소문자로 썼죠. 대문자로 써도 동작합니다. 그리고 섞어 써도 동작합니다. 키워드들, select나 forum 같은 키워드들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이 밸리드한 쿼리로 동작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의 이름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벤트 테이블, 이벤트 언더바 날짜라는 저 테이블 이름에 대소문자를 변경해보면 이거는 없는 테이블이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이쪽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테이블에는 디바이스라는 컬럼이 있나 봐요. 밸리드하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스트럭처 혹은 구조체 개념의 컬럼이 나오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러 행에 걸쳐서 되게 긴 값이 나오죠. 실제로 이걸 펼쳐서 보기를 하면 이런 식의 한 데이터 컬럼에 되게 많은 그 키 밸류들의 뭉치를 보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딕셔너리 타입의 데이터, 이게 한 행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체 데이터 유형이 이렇게 생겼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이렇게 점 찍고 요걸 선택해 볼게요. 모바일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점 찍고 카테고리만 선택해 보면,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서야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데이터가 되는 것 같죠, 결과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선택하실 수 있다. 요 점이 아마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레이 타입. 이 테이블에 어레이 타입도 있나 봐요. 아이템즈라는 컬럼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빈 배열처럼 생긴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빈 배열체가 아니라 뭔가 값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제가 알고 있는 걸 따로 추출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죠?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 배열 안에 구조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많은 구조체가 여러 행이 들어가 있는 상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한 행, 한 컬럼의 한 행 안에 되게 많은, 한마디로 테이블처럼 생긴 게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배열 컬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테이블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컬럼이나 언네스트 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데, 예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언네스트 아이템즈 하고 보시면 아이템 아이디나 아이템 네임이 있죠. 얘들을 뽑아 볼게요. 아이템 아이디 혹은 아이템 네임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 아이디와 아이템 네임이 쭉 뽑혀졌네요. 그런데 단순히 언네스트 하는 대신에
이렇게 쭉 풀어내는 대신에 약간 그 언네스트를 셀렉트 문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셀렉트 문 안에서 아이템 ID from 언네스트 아이템즈 하고 이제 이 아이템 ID 추출한 거를 이런 식으로 컬럼으로 지정해서 뽑을 수 있는데 이 쿼리는 에러가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셀렉트 문 안에 뽑아지는 데이터가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유형은 지금 아이템 ID라는 문자열 값인데, 그리고 문자열을 뽑아줘야 되는 데이터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셀렉트 할 때 출력되어야 되는 데이터 구조체는 문자열처럼 생겨야 하는데,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배열 안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 아이디를 뽑으려고 하면 되게 다수의 행이 출력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문자열로 출력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가 프로듀스 된다, more than one 엘리먼트가 된다, 뭐 이런 류의 에러 메시지가 확인되는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열 객체로 묶어서 출력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 각각 이렇게 그냥 배열 객체로 묶어서 출력하면 한 행에 여러 값을 가지는 배열 객체를 출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셀렉트 문 안에서 어레이 값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이쪽에 언네스트를 붙여서 모두 다 행으로 변환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 요거는 그때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struct와 array 타입에서 데이터 뽑아서 볼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먼저 파이어베이스나 GA 쪽에서 데이터를 빅쿼리로 밀어넣으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빅쿼리의 퍼블릭 데이터, 공개 데이터 세트 안에 거기에 샘플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좀 확대해 볼까요? 이 안에 쭉 스크롤 내려 보시면 되게 많은 데이터 세트가 있죠. 그 중에 이 데이터 세트가, 보시는 이 데이터 세트가 GA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경우에 샘플 데이터 셋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보시면 되게 파이어베이스나 GA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경우 어떻게 데이터가 생기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방금 전에 아까 아이템 뽑아본 것과 그리고 디바이스 뽑아본 것, 어떻게 스키마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디바이스 뽑아본 것 이런 식으로 생겼죠. 디바이스 안에 구조체 형식으로 이런 여러 컬럼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이템즈는 구조체 형식처럼 보이지만 repeated 타입, 그래서 배열, 객체, struct 타입이 repeated 된다 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스키마보다는 아마 미리 보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디바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보던 제이슨 객체 비슷하게 생겼고, struct 타입의 데이터 컬럼이고, 그리고 아이템즈는 이쪽에 있네요. 빈 배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뭐 어딘가에 데이터가 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레이, 또 보시면 어레이 안에 구조체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보시면 어레이 안에 구조체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처럼 보이죠.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행만 들어가 있지만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수행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배열 객체 안에 스트럭트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스트럭트와 어레이 말고 자주 쓰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타임스탬프 형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파이어베이스나 GA에서 데이터 저장될 때 타임스탬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닉스 타임스탬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쪽에 이벤트 타임스탬프 컬럼을 보시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1970년 1월 1일 이후에 마이크로 세컨드가 얼마나 지난 상태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UTC 기준이고 서울 시간으로 바꾸려면 뭔가 변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장바구니 담기라는 이벤트가 add to cart라는 이벤트로 기록이 되는 테이블이래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 담기가 하루에 몇 개나 되는지, 아이템 아이디와 아이템 네임은 무엇인지 예시 쿼리 하나만 짜볼게요.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데이트 1단위로 집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타임스탬프 마이크로스 하고 우리가 방금 봤던 이벤트 타임스탬프가 굉장히 긴 인티저 타입의 숫자였죠. 그거를 이런 타임스탬프 마크로에 넣어주면 1970년 이후에 그 시간으로 어떻게 얘를 계산해 줘가지고 현재 시간으로 만들어 주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트로 감싸서 캐스팅 해주면 그러면 얘가 날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 아이디랑 장바구니에 담긴 아이디랑 네임으로 뽑아서 보고 싶으니까 아이템즈로 뽑아 볼게요. 이름을 지어줄까요? 아이템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템 아이디 이렇게 뽑아주고 아이템 ITM name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람 수를 좀 세보죠. count, distinct, user, 수도 아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수도 아이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사용자 의 아이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수를 세기 위한 그 사용자 고유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유저 카운트로 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러가 나는데, 왜냐면 그룹 바이를 안 해줬죠. 카운트를 하는데 그룹 바이 하고, 저는 장바구니 담는 이벤트만 골라서 보고 싶으니까 이쪽에 add to cart라는 이벤트만 골라서 볼게요. 그래야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그 아이템즈 배열이 비어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요 날에 요 아이디를 가지는 요 아이템을 두 사람이 장바구니에 담았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 날짜별로 사람 수를 세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타임스탬프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요걸 특별히 좀 추가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다른 DB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요게 다 함수가 다 다를 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대략 여기까지 기본적인 쿼리 사용 방법, 구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들 어떻게 만드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 그것들 알려드리고, 데이터를 얼만큼 읽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